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 전날 도발한 북한을 향해 긴장 고조시 대응하겠다 이렇게 첫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도 오늘 미사일을 공개했는데요. 북한의 주장이 맞다면 핵탄두 탑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만약 적대 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우리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동원하여 철저히 응징하고. Number one, UN Resolution 1718 was violated by those particular missiles that were tested. We're consul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예, 오늘 뉴스탑10 정말 오랜만에 외교안보 소식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지난 주말 발사한 순항미사일과는 달리 이번에는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어서 중대 도발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보신 것처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향한 공개 경고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부터 차분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면 북한의 발사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첫 공개 경고의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확연히 다른 입장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단거리 미사일은 괜찮다 이런 입장들을 기억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진 않았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순항미사일에 이어서 탄도미사일까지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있었던 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겨냥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들고 나온 것은 2006년도에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17118호입니다. 이 17118호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제 제재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바로 이제 그걸 오늘 직접적으로 꺼내든 것은 앞으로 이제 유엔 차원에서 상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지만 여전히 외교적으로 풀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더 넘는다면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뭔가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레드라인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경우에 상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방관하는 태도 아니면 용인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저희가 이 내용을 짚어봤지만 북한의 도발 의도 분명히 미국을 겨냥해서 제발 우리 북한을 좀 봐달라 이런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북한은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과거 분석부터 만나봅니다. 결국은 이건 우리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을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미사일도 가지고 있는데 8월 달에 한미가 그런 연습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연습을 100번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스칸데르는 막아낼 수 없다. 그럼 오늘 북한이 사진으로 공개한 신형 탄도미사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탄두 중량이 2.5톤이고 사거리 우리가 우리 군 당국이 파악하기로는 450km 정도 됐는데 북한은 600km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 전역이 타격 가능한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신형 열병식, 신형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까 방금 그 태영호 의원이 나왔던 것 2019년에 이미 이스칸데르형이라고 해서 개량된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했었어요. 그게 굉장히 유력적이라고 우리 군 당국에서도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쏜 것은 북한 스스로도 밝혔듯이 탄두 중량을 늘렸습니다. 보통 그전에 나왔던 건 1톤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북한이 공식 발표한 것은 2.5톤으로 탄두 중량을 늘렸기 때문에 실제로 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사거리 600km로 최대 사거리를 굉장히 늘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단거리 미사일이긴 하지만
분명한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핵 탑재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아까 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분명히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예. 한반도 전역을 사실은 사정권 안에 둔다는 면에서 굉장히 위협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 위협적이었던 건 뭐냐면 2019년에 발사했을 때도 뭐가 위협적이었냐면 보통의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게 탄도미사일이 이게 포물선을 긋게 돼 있습니다. 포물선을 그으면서 날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요격도 거기에 맞춰서 가능하고 사드도 거기에 대비한 것인데 이스칸데르형은 이게 자유활공들을 하면서 저공으로 날아다가 갑자기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변칙 그 활공을 하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또 난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최근에는 지난 2011년에 자기들의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들을 과시한 이후에는 한반도 전역을 실제로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빈틈을 노리는 전략으로 이스칸데르 같은 변칙성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교수님, 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 제가 꼼꼼히 다 짚긴 했지만 이 내용을 안 짚었는데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북한의 주장이 맞다면 이 신형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도 탑재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뭔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북한과 이 한반도 안보 정세 판을 바꾸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서로 적대하고 있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전력의 시스템이나 전력의 프레임이 바뀌면 이쪽의 대응 전략도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북한은 핵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어떤 그 방식으로 해왔다고 한다면 그게 2011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는 실제로 미국을 위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거리가 날아가는 것이 단거리에 그치니까 한반도 문제니까 거기에 그냥 제한 두고 묶어놨었는데 지금 북한이 남쪽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이스칸데르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격이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탄도 중량을 늘려서 핵 탑재가 가능하게 지금 증대시켜놨고 사거리를 연장해서 한반도 전역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으로서는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새로운 북한의 대남 위협 무기를 새롭게 대응해야 되는 또 새로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간단치 않은 문제네요. 네. 그럼 중요한 건 앞으로일 텐데 소종석 국장. 여기 보면 지난 16일에 김여정 부부장이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다. 날폭탄 이후에 지난 주말에 순항 미사일을 쐈고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신형 탄도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이 어떤 정도의 도발 수위를 높여갈지 이게 지금 우리 현 정부의 고민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뭐 그동안에 보면 계속 처음에 말포탄 쏟아내다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16일 날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성 발언을 했고 미국을 겨냥해서는 또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5일 지나서 21일 날은 이제 순항미사일을 쐈습니다. 근데 이것은 동해가 아니고 서해로 쐈습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미국을 뭐 겨냥한 것은 아니다. 뭐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건 아니냐라고 그 당시에도 해석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불과 4일 만에 이번에는 이제 동해를 향해서 사거리 600km의 이 탄도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점점 이제 도발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이 이어질 것이냐 하는 그런 관측이 한편으로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또한 이 대북 정책의 결정을 앞두고서 글쎄요. 상당히 좀 고심이 좀 깊어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에서 나온 대북 경고 얘기,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공개 얘기까지 첫 번째 이슈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부터 좀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퀄리티 부대와 손잡은 극우 정치일 뿐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싫어하는 사람 한둘이 아닌데 요즘 네. 보다 누굽니까? 제가 서울시민의 그런 화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중앙정부 정책과 다른 독자적인 주택 정책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분위기를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한창인 여야 후보인데요. 부동산 정책으로 강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심판으로 외치는 오세훈 후보가
대통령에게 쓰는 표현을 두고 지금 계속해서 여당은 논란이다, 공격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세훈 후보의 과거 발언부터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발언은 좀 잠시 뒤에 얘기해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현종 의원입니다. 네. 벌써 첫 선거운동 시작부터 극우 프레임,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극우 정치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질문을 먼저 최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가 조국의 버금가는 습관성이다, 거짓말 지우군의 중증 환자가 아닌가라는 극우 집회 논란이 있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여당이 집중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2019년 9월도 그렇고 정광훈 목사가 주도했던 집회에 가서 했던 발언 중에 독재자 발언이 있었고요. 치매 환자 이런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컨대 야당 의원들이나 야당 인사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한데 발언들이 이런 발언까지 써가면서 비판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중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 상당히 불쾌하게 들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과정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어느 정도 일반인들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을 하는 것이 좋을 텐데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여당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오세훈 후보에 대한 어떤 그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이제 중도층을 끌어안는 방법으로서 저런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오세훈 후보가 야당이 그 정도 말도 못하나, 그리고 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돼 있다고 1년 전까지 넋두리 같은 소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주군의 중증 환자 아닌가 했는데, 그럼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보수층 결집을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수층을 좀 더 강하게 결집시키려면 현 정부가 각을 세우고, 지금 현재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선거 전략 중에 하나의 프레임이 정권 심판이잖아요. 그럼 결국 각을 강하게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영순 후보는 인물론의 대결로 가려고 자꾸 하는데, 현재 구도상으로 보면 정권 심판의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현 정부라든지 정부에 대한 각을 강하게 세우는 것이 결국 정권 심판론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 선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여권에서는 선거운동 이제 첫째 날, 둘째 날부터 극우 프레임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의 반박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태극기 부대 집회에 참석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자, 중증 치매 환자, 정신 나간 대통령, 차마 입에 담기 어린 광기 어린 막말 선동을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구출하기에 혈안이 된 태극기 부대와 손잡은 극우 정치일 뿐인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졸렬한 논란이다. 결국에는 정권 비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가지고 그게 극우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 싫어하는 사람 한둘이 아닌데 요즘 그거 다 극우입니까? 각당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이현정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제 했던 발언, 태극기 부대와 손잡은 오세훈 후보는 극우 정치인일 뿐이다, 이런 전략은 실제로 박영선 후보가 좀 중도를 좀 끌어안아야 되겠다, 뭔가 지금 확장성을 넓혀야 되겠다, 이런 전략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네,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저는 이게 선거전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선거전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금기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히 질병을 예로 드는 겁니다. 치매라든지 불임이라든지 또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어떤 질병을 예로 들어 암 환자라든지 이렇게 들어 상대방을 공격하면 실제로 그런 것들을 고통을 안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예전에 아시겠지만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정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실 그게 많은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전을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노인 폄하라든지 또 질병을 어떤 폄하에 상대방을 공격한다든지 아까 이런 것 좀 하면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부모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중증 환자 비유는 부적절했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을 비판하더라도 그런 식의 질병을 예를 들어서 비판하는 것은 이거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로 극우 프레임을 이제 거는 것인데, 글쎄 저는 오세훈 후보가 극우라는 거는 무슨 근거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왜냐, 극우라고 하면 어떤 우리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극우를 할 때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극단적인 어떤 우쪽에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남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극우적인 입장을 했는데 단지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라고 그걸 극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뭐 정강훈 목사가 함께 했다고 해서 극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정강훈 목사 참석하는 그 기독교 모임에 가서 자기 동성애법 반대법 안 돼, 차별금지법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것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극우 쪽에서 기독교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박영선 후보도 똑같은 기준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태년 후보가 이야기했던 그 프레임은 제가 볼 때 큰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아마 뭐 유권자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물론 이 극우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지점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극우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이거는 태극기와 손잡았기 때문에 무조건 극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거 초반부터 저희가 강하게 맞붙고 있는 이슈를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두 후보에게 좌우 이념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청년층 공략일 겁니다. 그동안 젊은 층은 진보, 장년층은 보수를 지지한다는 게 사실 대체적인 통념 같은 거였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슴에 응어리가 지어 있으시고 또 화도 많이 나 계십니다. 제가 서울 시민의 그런 화를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갑자기 부자 만들어주지 못해도 워낙 거지는 만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값이 올라서 집을 사기는커녕 전세 들어가는 것도 힘들다고 벼락 거지라고 그래요. 그 말 들으면 저는 피눈물이 나요. 김근식 교수님, 네. 저하고 이 부동산 문제 20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40대를 제외하고는 물론 뭐 50대는 오차 범위 내입니다만 60대 특히 우리가 주목할 18살부터 30대까지는 오세훈 후보가 그 예상과는 달리 좀 앞서는 지지층에서 앞서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 부동산 문제, 공정 문제가 지금 오세훈 후보에게 특히 다시 말하면 박영선 후보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만 놓고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민주당,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20, 30대 유권자들이 대개 지금 등을 돌려서 오세훈 후보에게 지금 옮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사실상 오래된 고정 지지층이었던 젊은이들이 등을 돌린 이유를 좀 철저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비교될 수 있는 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권으로 등장했을 때 그때 당시 20대, 30대 유권자층은 압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줬습니다. 그랬던 그 20, 30대가 불과 4년 만에 서울시장 선거에 저렇게 등을 돌리게 된 거의 과반수 이상의 등을 돌려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조국 사태였고요. 예. 조국 사태 이후에 젊은이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이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실망감을 가졌고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서 특히 LH 투기 사태까지 연달아지면서 젊은이들이 가장 크게 갖고 있는 게 자기 스스로 열심히 벌어서 돈을 모아서 집을 마련해서 스스로 자기의 경제적 자산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꿈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민생 관점에서 가장 평범한 꿈조차를 도저히 서울에서는 이제는 불가능하구나. 이제는 뭐 다시 태어나도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좌절감과 참담함을 주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젊은이들의 숫자가 커지면서 제가 볼 때는 20, 30대가 대거 오세훈 후보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중요한 것은 예. 20, 30대가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다가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탈하면 되게 중도적으로 이렇게 관망하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완전히 기다리지 않고 오세훈 후보 쪽으로 간 것은 아까 김태년 대표가 오세훈 후보 보고 태극기 집회 10월 3일날 집회 갔다고 그래서 극우 정치라고 몰아갔습니다만 오세훈 후보 갖고 있는 여전한 온건한 어떤 이미지, 중도층의 이미지 여기에 아마 어필했기 때문에 20, 30대가 대거 옮겨갔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20대의 박영선 후보보다 3배가 지지율이 높다는 것도 사실 당 내부적으로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하죠. 네. 그러니까 본래 우리 20, 30대에게는 우리 당이 그렇게 우호적인 정당이 아니었는데 저렇게 압도적으로 나온 것은 제가 말씀드린 민심의 흐름이 대부분 굉장히 폭발적인 분노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쪽은 우리 쪽 입장을 봤을 때는 오세훈 후보가 갖는 개인적인 이미지가 거기에 결합돼서 중도 관망층으로 남아있지 않고 바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지지로 옮겨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소국장님, 네. 사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20대가 오세훈 후보에게 우호적으로 나오니까 뭐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겠지만 일부 친문 지지자들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다니 결국 역시 20대는 철이 없거나 젊은 층의 반지성 뭐 이런 댓글들이 좀 뒷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20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비하하는 표현들로 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뭐 술만 마시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극우화는 세계적인 트렌드다.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게 이제 어떤 유권자 일부 유권자들도 저런 부분들이 있고 정치인들도 이제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서른 의원이 전에 20대 문제 정치 성향 얘기 나왔을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 뭐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보니까 이제 박영선 후보도 어떤 과거 역사에 대한 경험치가 30대나 40대, 50대보다 20대들이 좀 낮은 것이 뭐 그런 영향 아니겠느냐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20대 애들은 진보 보수 이런 부분에 크게 그렇게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보는데 특히 공정의 가치라든지 젠더의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이 진영을 떠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이 깊은 관심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LH 사태라든지 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20대의 감수성을 뭐 그대로 건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현재 여권으로부터 20대가 오세훈 후보 쪽으로 좀 더 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댓글들은 일부 친문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들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조금 청년층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박영선 후보이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박영선 후보가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공시지가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제일 잘못한 게 집값 오른 겁니다. 그렇죠? 집값이 오르면 여러분 주머니가 얇아져요. 각 후보의 부동산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근데 이현정 의원. 네. 바로 오늘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9억 이하 주택 공시지가 인상률을 10% 이하로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다고 뭐 물음표를 달아놨지만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이렇게 오늘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공시지가 이제 수정해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 한 20% 정도 인상이 됐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70%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시지가라는 게 이제 현실화를 하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금 뭐 평균 가격이 뭐 8억인가요? 뭐 그렇게 지금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공시지가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내는 분들은 이제 전체 뭐 한 8%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공시지가가 바뀌면 나머지 기준도 바뀌어요. 보유세 기준도 바뀌고 의료보험 기준도 바뀌고 이런 어떤 세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정부가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용감하게 저는 이 세금 인상하는 것도 참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 이게 지금 불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일부층이다. 정부에서는 일부층에만 한정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 연쇄적입니다. 일부의 세금이 올라가면 결국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를 놓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또 거기에다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부담을 하면 결국이 연쇄적으로 세금 인상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박영선 후보도 지금 돌아다녀 보면 다 하는 이야기가 그럴 겁니다. 제발 좀 세금 좀 내려주세요. 제발 집값 좀 내려주세요. 지금 우리 애들한테 좀 희망 좀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부딪히는 느낌에서 보면 이거 이제 10% 이하로 제한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 과연 이걸 이제 정부가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다 공시가 됐고 지금 수정 고시까지 지금 다 받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진작 이야기를 했어야죠. 당 입장에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 여당이 선거를 임하면서 사실 여당도 선거 경험이 꽤 많은 정당인데 어떻게 이것 자체가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용감하게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걸 지금 이제 또 후보가 나서서 큰일 났네. 이제 10% 이하로 낮추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만 낮춘다고 낮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뭐 국무회의를 해서 전부 다 새롭게 낮춰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심의 어떤 이 분노감을 아마 현장에 다녀보면 박영선 후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당 입장과는 다른 대책들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박영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을 나서다 보니 젊은 층을 만나면 공정 문제,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 얘기도 하고 뭐 반값 아파트라든지 월세 지원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사실은 지지를 처리하는 바람에 지지율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세대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예전의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진보 진영을 지지했다고 볼 수 있는 20대, 30대가 돌아서면서 결국 지지율 차이가 이만큼 나니까 그 20대, 30대 떠나간 20대, 30대를 다시 붙잡지 못하면 지지율을 더 가깝게 가기 어렵고 뒤집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9억 원 이하 주택이라고 하는 게 결국 20, 30대들이 주로 이제 거주하시는 곳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젊은 층에게 호소를 해서 그분들이 다시 민주당 지지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고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이게 선거 전에 실행될 거냐 뭐 그럴 가능성이 낮게 보여요. 저도.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감정과 그 화난 분노한 심리들을 좀 가라앉히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청년층을 향한 또 20, 30대 어떤 유권자들을 향한 어떤 정책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떠나간 민심이 다시 돌아와서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려서 오세훈 후보와 좀 접점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셨던 청년 지지율 말고도요. 사실 정당 자체 지지율 또한 박영선 후보에게 그리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옆에 한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가 3%포인트 차인데 지금 뭐 이 추세를 보면 점점 좁혀지는 느낌도 들어서 소극자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현 정부 들어서 가장 격차가 좁은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좁혀오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여론조사 기관의 데이터의 공통적인 현상이 중도층, 무당층이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권에서 야권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당 지지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3%포인트까지 격차가 좁혀졌는데 저런 부분은 향후에 여권 내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갔거든요. 저 부분이 이제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어떤 변화가 또 있을 텐데 그에 따라서 이 당청 관계에도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이게 중도층뿐만이 아니고 여권 지지층의 일부까지도 이탈을 해가고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후반기 들어서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걸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고요. 할 수 있는 것도 그 로드맵을 어떻게 짜가지고 차근차근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 플랜을 세워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돌아봐야 될 전체적인 상황을 좀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유의미한 좀 눈에 띄는 여론조사도 만나볼까요? 대통령 지지율인데 저희가 좀 지역별로 준비했습니다. 보궐선거가 있는 서울부터 보면 잘하고 있다 26, 잘못하고 있다 65. 대통령 지지율도 서울에서는 비교적 많이 낮아졌는데 저희가 좀 보고 싶은 거는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겠습니다. 여기는 대구거든요. 대구 24, 대통령 지지율이 24인데 그럼 이게 서울이 글쎄 대통령에게 비교적 우호적이지 않은 대구 경북 지역 지지율과 같아졌다. 이것도 의미가 간단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도 여론조사는 거의 매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기 후반을 향해 가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레임덕 걱정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계속 내놓았던 자신감이 뭐였냐면 이 40%대가 쉽게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40%대 단단했던 이 콘크리트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30%대로 하락하는 건 뭐 최근에 와서 다반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30%대로 하락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이제 드디어 뚝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드는 데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의 민심이 간단치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 민심의 이제 표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자체는 전체 민심에서 이제는 과거에 콘크리트가 모였던 30%대가 무너지는 40%대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서 지금 수도권은 20%대까지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TK랑 지금 비교하는 것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TK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가장 반감이 일상화된 지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반감이 높은 TK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수도권 지역의 민심이 흉흉하다고 한다면 지금 진행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과연 집권 여당 후보 박영선 후보가 이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렇지만 물론 2주라고 하는 긴 시간이 남아있고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집권 여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자원과 또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네. 상황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물론 전국적으로는 이제 한 30% 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제1, 2도시인 서울과 부산에 이렇게 낮다는 거 20%라는 게 이제 앞으로 이게 선거 끝나고도 이런 현상이 유지가 되면 그때부터 나타날 현상이 뭐냐면 보통 임기 말 5년 차에 보면 대통령 지지도가 20% 떨어지면 일단 당에서 대통령과의 좀 거리두기를 시작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탈당 요구라든지 뭐 등등을 해서 뭔가 당이 살기 위해서 대통령과 좀 거리두기를 점차 시행을 합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거리두기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지금까지야 뭐 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와 당이 혼연일체다 한 몸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는 이 당 지지도와 대통령 지지도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당 지지도가 더 떨어져 버리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임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뭔가 이걸 좀 반전을 해야지만이 어떤 집권 후반기에 어떤 그립을 갖고 나갈 수가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이렇게 유지를 한다면 아마 그때부터는 대권 후보들이 아마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그런 상황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쭉 만나본 것처럼 청년층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 보신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까지 지금 박영선 후보에게는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여권에서는 숨어있는 진보 그러니까 샤이 진보층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좀 있다고 봅니다.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말씀도 하시고 또 선전도 하시겠지만 그런 걸 조금 이렇게 꺼리시는 분들도 분명하게 있다. 많이 위축된 게 사실이죠. 근데 막상 거리로 나가서 인사를 다녀보니까 좀 잘하라는 또 반응도 좀 나타나고요. 손을 들어서 또 표시하는 분들도 있고. 최 교수님, 사실 작년 총선 때 샤이보수 했는데 샤이보수가 없었다. 보수층도 많이 반성을 했는데 이번에 나오는 단어가 샤이 진보. 정말 여당 말대로 많이 위축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당을 지지했던 이제 젊은 층도 마찬가지고 여당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있는데 원래 지지를 전통적으로 했었는데 민주당이 하는 행보라든지 뭐 정부의 정책 중에 불만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좀 실망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컨대 여론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나는 그냥 무당측이다. 나는 지지한 정당이 없다. 이렇게 응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은 제가 뭐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진보층으로 분류되고 진보를 계속 지지했던 분들 중에 일부가 마음이 떠나서 실망해서 그분을 철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분들을 다시 데려오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물론 힘겨운 싸움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그리고 뭐 야당이 지금 우세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은 계속 힘을 받게 되면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온 힘을 다해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해요. 그건 뭐 명확한 사실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전혀 가능성이 없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불리한 싸움이고 어려운 싸움이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이 진보를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명분을 줘야 되는데 여권은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샤이 진보 얘기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얘기하고 도와주십시오 읍수 전략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예를 들면 박영선 후보를 찍고 싶어도 그 명분이 약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서 여권이 상당히 전략적인 지금 실책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공이 오늘 행보와 부동산 전쟁 얘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사실 공식 선거운동 전부터 네거티브 공방이 꽤 치열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부산으로 총출동해서 본격적인 민주당 김영춘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부산 살릴 경제시장 김영춘 국민의힘 박영준 후보는 부산 경제가 아니라 가족 경제 살리기에만 눈이먼 한국의 정치인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까도 의혹이 나오는 썩은 양파처럼 박형준 후보는 부산 발전의 힘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당 지도부가 부산에 총출동했는데 박형준 후보는 집만 되는 썩은 양파다. 그런데 반면 여기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5%에서 7%포인트 차로 오세훈 후보가 서울에서 가볍게 이길 것이다. 일단 집권 여당이 부산에 총출동한 이유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선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공약을 한 것이죠. 여야 합의로 해서 이제 일단 통과가 됐는데, 문제는 그렇게 할 때 한 이후에도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한테 썩 그렇게 표가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박형준 후보의 LCT 문제, 집 보유 문제,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여론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선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가 다 내려가서 지금 거듭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가덕도는 이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도 가덕도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LCT 문제만 이제 물고 지는, 즉 박형준 후보의 뭐 사생활 문제 이런 것들만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네거티브로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집권 야당이 네거티브로 하면 좀 먹힐 수는 있어요. 근데 집권 여당이 이게 네거티브로 한다는 건 조금은 이게 어떤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선거가 급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부산 시민들 같은 경우에 과연 이게 얼마나 먹힐 것인가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뭐 두고 봐야 될 거지만, 어쨌거나 이 선거 전 초반에 부산에 일단 좀 이 김영춘 후보에 좀 힘을 주고 뭔가 어떤 좀 붐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것 같습니다. 바람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지도부는 이렇게 민심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말 한마디가 오늘 구설에 올랐습니다. 과거 이해찬 전 대표의 말까지 저희가 묶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은 비유컨대 3기 암 환자와 같은 그런 신세입니다. 3기 암 환자는 요즘은 수술을 잘하고 치료를 하면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앞서는 훌수 전문가가 수술 맡으면 그 환자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부산은 체증이 많을까? 그리고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과거 발언까지 묶어서 들어봤는데, 소국장님. 네. 부산은 3기 암 환자 신세다. 취지는 그래서 본인이 당선되면 재개할 수도 있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게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김영춘 후보 얘기는 3기 암 환자 정도면 수술을 잘하면 회복될 수 있으니까 수술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유능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을 살리겠다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게 일단 이제 이 암을 앓고 있는 암 환우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아까 이현종 의원도 좀 얘기했지만 어쨌든 질병으로 비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는 안 좋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적절치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부산이 어떤 좀 여러 가지 발전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좀 뒤쳐져 있다. 이런 맥락을 담고 있는 건데, 저는 제가 어떤 조직을 이끌고자 하는 사람, 조직을 이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조직원들에게 의미 부여를 해서 강하게 거기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직은 아주 안 되는 조직이야. 이렇게 리더가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춘 후보가 해야 될 얘기는 부산이라는 그 도시에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부산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그래, 저 사람과 함께라면 부산을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의 자기 비하, 자괴감을 갖는 그러한 표현을 해서, 저거 선거 전략 차원에서도 글쎄요, 그 김영춘 후보 입장에서 조금 실수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혹시 김영춘 후보가 방송 직전까지 기사를 한번 보셨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설명한 내용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발언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물론 매일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발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발언을 할지를, 또 이런 발언이 어떤 효과를 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 부지불식간에 그냥 쓰는 말 쓰다가 이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잖아요. 여야 정치인들이 다 지금 이런 이렇게 질병 관련된 발언에 비유를 하다가 다 구설수에 올라 있어요.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한마디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들을 명심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본인한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좀 잘 생각하시고, 다음번에 발언할 때 반드시 이렇게 질병 관련된 비유를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 괜히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유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지도부가 총출동했고 뒷말 구설까지 오른 김영춘 후보인데, 부산 현재 최근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춘 후보 29.3%,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58.8%.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조사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인데, 일단은 보기에는 박형준 후보가 여유 있게 앞서고 있습니다만, 물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요. 이 판세를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저희가 쭉 만나봤던 것처럼 현재로서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한 표가 아쉬울 민주당일 겁니다. 그런데 과거 같은 배를 탔던 정의당조차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에서 멀어져 개혁을 등지고 기득권 유지에 전전긍긍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신기득권입니다. 이제 기득권이 판치는 시대를 정의당이 끝내겠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거대 기득권 양당 모두를 심판할 것입니다. 근데 김근식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네. 저는 민주당을 돕지 않겠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의당조차 민주당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첫 번째는 정의당이 그동안 걸어왔던 행보에 대한 전면적인 지금 재검토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 신임 여영구 대표가 이제 과거에 김종철 대표가 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하차를 했고, 정의당도 이제 일신하는 의미에서 새롭게 뽑힌 여영국 대표이기 때문에 과거의 정의당의 어떤 스탠스와는 좀 다르다는 생각들을 분명히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렇게까지 정의당이 과거의 민주당에 대해서 이른바 개혁이나 진보의 아젠다 속에서 이렇게 보조를 맞췄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와서는 상당히 기득권을 심판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입장이 바뀐 걸 보면 그만큼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와서 했던 행보들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적인 모습들, 그리고 부패한 모습들, 특권의 모습들로 많이 비춰지고 있다는 민심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조국 사태 때 이 정의당이 가장 인기 있었던 이른바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게 있었는데,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만큼은 이 데스노트를 사용하지 않아서 결국은 사실은 조국의 이 불공정과 부정의함에 정의당에 같이 합류한 것처럼 일부의 사람들은 또 생각을 하고 불만을 가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러한 정의당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들을 이제 해소하고, 그리고 새로 뽑힌 당대표로서 기존의 어떤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의 그런 기득권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심판의 어떤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궐선거 부산 현장까지 짚어봤는데, 오늘은 아이템을 구성하다 보니 민주당 김영춘 후보로 집중 조명이 됐는데,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은 박형준 후보의 면면도 저희가 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이제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위기를 바꿔서요, 뉴스탑10이 준비한 5위와 7위를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얘기입니다. 4월 7일 보궐선거가 끝나고 물러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최근 행보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별의 순간을 말했습니다. 별의 순간을 포착한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포착을 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하면은 진짜 별을 따는 거지. 저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단순한 검사만 한 검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가 그랬어요. 저 사람이 대단히 정무감각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고 한 4월달 지나고 5월 한 중순쯤 가면은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지 않을까 나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달부터 별의 순간이라는 말이 좀 유행해서
정치인들은 나는 그럼 별의 순간이 언제냐 물어보는 분들도 참 많았다 그러는데 이현정 의원 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봤을 때 윤 전 총장은 별 다른 일만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 긴 말을요 딱 세 글자로 요약을 해볼까요? 세 글자로 딱 요약을 하면 연락해. 우리말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뭐 오래전부터 봤는데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칭찬한 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굉장히 칭찬에 인색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대단한 분인데 근데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가 인색합니다. 제가 김종인 위원장을 아마 칭찬하는 사람은 거의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별의 순간이 왔고 정무감각이 있고 뭐 5월 중순쯤에 할 거고 5월 중순에는 본인은 집에 가신다면서요. 근데 집에 가시는데 그때 하라고 그러는 건 뭐냐? 내가 당신을 끌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 말 속에 있는 의미는 나한테 연락해. 연락하면 와서 나한테 만나고 내가 다 별의 순간을 만들어줄게라는 이야기를 지금 공개적으로 저렇게 저는 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난 킹메이커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아마 저 메시지 오늘 방송에 출연해서 메시지를 쭉 보면서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의 모든 임무는 이번 4월 8일 날 당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집에 가 쉴 텐데 왜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까라는 것은 결국 본인이 앞으로 남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는 결국은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았고 이 별의 순간을 앞으로 만들어준 건 내 역할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5월 중순쯤에 연락해라. 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도 변호사님, 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볼게요. 별의 순간을 포착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하면 진짜 별을 따는 거다. 아까 칭찬 얘기를 하셨던데 윤 전 총장 대단히 정무 감각이 많은 사람.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5월 중순쯤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지 않을까? 콕 집어서 5월 중순이라고 한 이유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5월 중순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를 할 때 이제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데 근데 명분이 또 있어야겠죠. 이제 뭘 계기로 내가 이제 나서서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사실 그 국민의힘의 그 이제 대권 주자들이 지금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선거전, 공식 선거운동,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여기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면서 본인 역할을 하면서 정치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윤석열 전 총장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를 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선거와 관련해서 나타날 시기는 이제는 명분도 없었고 이제 시간도 지난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엔 또 언제 시간이 있을 건가? 대선을 봤을 때 이제 전당대회가 또 있겠죠. 이제 국민의힘의 중요한 그 계기는 전당대회인데요. 그 관련해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까 그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월 7일 끝나면 4월 8일 날 사퇴하겠다고 담화문도 미리 준비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김종인 위원장이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제 주변에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형식적으로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집에 사퇴문을 준비하고 이러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지금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중순쯤에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서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락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명분이 전당대회나 이런 그런 공식 일정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실 김종인 위원장님이 큰일 해주신 거죠. 윤석열 전 총장한테 슈텔은 슈툰데라 그러죠. 별의 순간. 이거를 그러니까 이 단어를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렇게 결부시켜 준 거 아니에요. 아주 세련된 단어인데 별의 순간. 지금 다 별의 순간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을 생각해 주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미지를 갖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도 변호사님 말씀은 5월 중순이라고 특정한 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로 좀 꾸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을 좀 본 거다. 예. 그런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흥미로운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은 내가 아주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파리를 어떻게 잘 자기가 골라서 치울 걸 치우고 바를 거 바르고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능수하게 잘하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봐요. 예. 김 교수님, 대체적으로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파리가 가리키는 속된 말로라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표현까지 썼는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 윤 전 총장 주변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한 파리라는 분들이 정말 있는 건지, 왜 이 얘기를 하는 건지가 궁금해요.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를 하고 지금 뭐 일약 야권의 우뚝선 앞서가는 주자로 지금 자리매김됐고, 심지어는 여권의 주자까지도 지금 압도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지금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의도 주변에는 윤석열 총장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수백 명 줄 서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로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실제로 될 것 같으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관심을 가지고 또 접촉해보려는 시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앞으로의 미래 전망 그리고 평가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실제로 지금 앞서가는 야권 지지도로서의 그 지지율로서의 그 대선 주자로서의 길을 계속해서 성공을 해서 별을 따려면은 지금 몰려드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로 좀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꼬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잘 평가하고 관리하고 잘 정리해서 가르마를 타줄 것인가, 거기서부터 아마 향후 정치인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으로 아마 원로 정치인으로서의 저런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두 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 연락해라는 표현을 표현했는데, 그러면 연락도 좀 가려받아라 뭐 이런 말인 거죠? 윤 전 총장에게 하는 조언이.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또 윤 전 총장이 그 퇴임한 다음 행보를 보면 굉장히 그 절제된 행보와 동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만나 이른바 1호 면담자가 김영석 전 철학자이시고, 2호 면담인지 아니면 좀 해프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오랜 친구, 진보 진영에 있는 오랜 친구를 만난 게 지금 기사화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남 자체를 굉장히 신중하게 계산하고 의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맥락에서 파리가 끓는 것은 당연지사이나 그 파리가 끓는 것을 윤석열 총장 개인이 알아서 정무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잘 정리해서 판단하라는 이야기를 조언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최근 윤 전 총장이 큰 관심을 받다 보니까 여론조사,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도 계속 새로운 수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 교수님. 네. 물론 서울 지역에 국한이 돼 있긴 한데 윤 전 총장이 46.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4%. 꽤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보수 진영 같은 경우 윤석열 총장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뚜렷한 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윤 총장에게 지지를 전체적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보수 결집이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는 중도층에 있는 분들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현 정부에 실망한 부분들이 결국 윤석열 전 총장에게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지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총장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 특히 이제 보수 진영은 뭐 아까 말씀한 마땅한 지지하고 싶은 후보가 없는 점, 두 번째는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의 젊은 세대들이 공정이라는 가치에 생각을 하면서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지율에 반영돼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이 정말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서 검증 과정이나 아니면 발언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얼마나 이걸 잘 지켜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최 교수님 보시기에도 최근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이 흐름에 오게티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행보를 특별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치 현장에 뛰어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말도 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도 있게 되고, 또 뭐 김종인 위원장 파리라는 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과 또 연합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되면 그게 이제 검증의 대상이 되고 실망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어떻게 행보를 잘해서 이 지지율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는 오롯이 본인의 능력이에요. 물론 뭐 본인을 옆에서 도와주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걸 잘 이끌어서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느냐는 그분들의 능력인데, 혹시나 이 부분이 본인이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서 했던 발언이나 만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행보들 때문에 또다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비판의 대상이 되면 지지가 철회될 수 있는 상황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보궐선거 관련된 서울 지역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지지율에서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관심 꽤 여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의 리더십, 장점이 무엇인지 저희 나름대로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안산은 어딘가? 백제에서 하여튼 건강대가 챙기게. 아침에 좀 목욕탕도 가고
저희 뉴스탑10 제작진이 나름대로요. 이두하 변호사님. 지금 지지율 급상승세의 원인들 한 번씩 저희가 뽑아봤어요. 사시장수생, 구수 끝에 합격했다. 여기 보면 언변, 검수완박, 부패한판,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삼각풍선 속에서 윤 전 총장에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원동력은 반골기질, 기계 결단력, 이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 이두하 변호사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정치를 할 사람 할 땐 권력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맷집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사실 관료 생활을 오래 하다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속된 표현으로 맷집이 좋지 않아서 이 정치를 못 버텨낸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검찰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이런 표현 여러 번 썼던 것 같은데 꽃길만 걸어오지 않았어요. 본인이 사실 검사장 할 것도 생각을 못했고 검찰총장은 꿈을 안 꿨었을 거예요. 어느 시간까지는. 그랬기 때문에 소수자로 많이 산 거죠. 고시나인으로 살다가 사법시험도 되게 늦게 되고 시험이 돼서 가보니까 아마 부장 수석 이 정도가 자기보다 나이 젊은 사람들도 있고 이랬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엘리트로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원칙을 지키고 내가 막 계속 검찰에서 출세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원칙을 지키고 소신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게 보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런 게 오히려 법조인들이 사실 정치할 때 가질 수 있는 단점을 오히려 단점을 갖지 않고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수 끝에 합격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시험을 오래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저는 빨리 좀 합격했는데 사법시험 준비할 때 깍쟁이 같이 했어요. 근데 여기는 깍쟁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성격이. 남이 무슨 얘기하고 이러면 들어주고 시간을 다 내주고 이러면 고시 기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인정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정이 있고요. 근데 수사는 저희가 반대편에서도 제가 변호를 해보면 수사는 인정이 없습니다. 근데 인정이 있는 편이어서 그것도 저는 정치인으로서 만약 정치를 한다면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 정치적 야망,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을 보고 저 부분은 새로 저 말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고시 준비할 때부터 저렇게 거대 담론을 좋아했기 때문에 정치적 야망이 있어서 저런 표현을 즐기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그냥 듣기에는 본인 자랑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희는 그랬기 때문에 저런 이 정도 인물이 안 된 거죠. 이현정 의원님. 여기 생각풍선에는 없는데 윤 전 총장의 최근 강점 혹은 젊은 층한테 어필했던 SNS 빅데이터들을 한번 어떤 기사로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잠깐 아까 화면에도 나왔는데 반려견을 데려와서 산책시키는 모습, 이제 직무 정지를 당했을 때 이런 모습들이 뭔가 의도치 않게 윤 전 총장에 대한 호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는요 메시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지는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오세훈 후보가 사실은 젊은 층들한테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그 V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월성원전 관련된 문건에서 V 있을 때 그거를 VIP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원래 그 버전인데.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그 웃기는 거를 그냥 본인의 실수로 인정하면서 그 웃기는 거를 또 웃기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젊은 층들은 뭐냐면 저 아저씨 꼰대가 아니네? 재밌는 사람이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젊은 층들에서 이제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들 잘 안 갖고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점도 많고 유튜브 가보면 동물 관련된 유튜브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 윤 총장 이거 굉장히 즐겨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한 7, 8마리 키우고 있잖아요. 또 그것도 파양된 애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감대가 있고 또 윤 총장이 요리를 참 잘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구수하고 혼자 자취를 오랫동안 해서 혼자 요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젊은 층도 요즘 또 요리 프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리 잘하는 남자 이런 또 인기가 있는 거고 일단 외모에서부터 좀 재밌는 이제 배가 나온 재밌는 아저씨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실제 젊은 층들 같은 경우도 특히 호감, 특히 이제 공정의 가치를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젊은 층들의 마음 속에도 지금 이 공정에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공통점으로 좀 통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시 이제 본질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터뷰를 들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여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을 포함해서 제3지대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흘러나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최근 들어서 윤 전 총장 언급을 가장 많이 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 보도가 정말 사실일지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이면은 그 사람도 뭐 마다하지 않을겠지. 한번 보자 그러면 만나기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분이니까 저분이라도 우리가 양보하면 어떤 형태인지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그분이 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상황을 만드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현재로서는 가장 그래도 강력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선 주자가 아니겠는가. 물론 원로들이 윤 전 총장을 높은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제3지대에 윤 전 총장이 발을 담글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김건식 교수님. 네.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윤 전 총장 지인들의 생각은 옛 정치인들과 얽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좀 지금 현재 분위기는 선을 긋는 듯한 모습도 좀 읽혀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윤 정정창을 모시고 새로운 그 정치 원로들이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성 보도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건 결단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나왔던 윤여준 전 장관이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총장을 칭찬하고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제3지대에서 따로 무슨 움직임을 하거나 창당을 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윤여준 전 장관도 저기 아까 나와서 제3지대는 힘들고 국민의힘에 와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그 전에 확실히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도 누차 질문하니까 답을 하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 아까 두 분께서 연락하라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물어보면 평가를 하고 질문을 해서 코멘트를 하는 건데 김종인 위원장 입장도 명확하게는 제3지대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책임지고 있는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제3지대는 불가하다는 입장 속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하면 그리고 새로운 야권 집회가 됐을 때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딸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이야기로 저는 일반론적 원칙이라고 보고요. 예. 당연히 올드보이나 정치인 원로에게 자기가 스스로 뭐 모시러 가거나 아니면 뭐 멘토를 자처하는 분에게 가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게 고민의 지점은 누구에 가서 의존해서 누구에게 배울 것이냐가 아니라 어느 세력과 어떤 모양새로 어떻게 판을 짜서 내년 대선을 준비할 것이냐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 원로에게 가느냐 그게 아니라 어느 세력과 어떤 정당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느냐의 문제니까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네. 사실 윤 전 총장이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긴 한데 좀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정 설명은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앞서 좀 옛 정치인과 선긋기한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6월 출판 기념회 얘기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언론에서 이제 뭐 추측성 보도를 하는데 그 보도가 윤 전 총장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출판 기념회도 이제 올드 패션이잖아요. 사실은 정치인들이 늘 하는 거지만 윤 전 총장이 새롭게 정치를 만약 한다고 하면 본인은 좀 더 다른 차원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을 지지하고 본인한테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을 계속 끌어서 같이 가려고 하면 보수 진영이야 뭐 지지한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면 기성 정치인과 좀 색다른 면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면이 어찌 보면 윤 전 총장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개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칙론적인 어떤 그 강골 검사 이미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치의 모습으로 가려면 좀 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출판 기념회가 첫 출발이 돼버리면 정치를 하면서 그 자체가 구시대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런 보도가 나가는 것이 본인도 예전의 정치인들의 길을 걷는 모습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경계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어떤 정치적 선언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윤 전 총장은 이제부터는 별을 딸 때다라고 얘기한 정치 원로의 얘기로 윤석열 전 총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를 놓은 적이 없어. 진짜로 낳은 적이 없는 거야. 사망한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가 사망한 여아의 친모임을 밝혀냈습니다. 딸의 아이는 지금 어딘가에 살아있는 거 아닌가.
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구미 3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 의혹이 완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요. 그런데 오늘 의미 있는 정황들이 하나둘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본인이 낳으신 딸은 어디? 아니에요. 전 딸 낳은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요? 낳은 적이 없어요. 이사갈 당시에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까? 아이는 어떻게 두고 나오셨어요? 미안하고 이런 마음 없습니까? 예.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 저희도 쉽게 따라가기가 어려워서요. 잠시 아예 사건 초기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되짚어 보겠습니다. 애초에는 외할머니 A씨, 그러니까 성모 씨가 변사체로 발견된 손녀를 신고합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DNA 감식 결과 깜짝 놀라게도 알고 보니까 사망한 여자아이의 외할머니의 친딸,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아니라 엄마였습니다. 외할머니 A씨, 성모 씨와 딸 B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하고, 오 교수님,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오늘 나온 새로운 얘기. 네. 성모 씨 A씨가 산부인과 피를 뽑기 전에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이제 3차, 4차 방정식으로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경찰이 이제 지난번에 발견을 한 그 숨진 그 아이와 사라진 아이가 바꿔치기 됐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의미 있는 증거를 발견했다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신생아 같은 경우는 일단 태어나게 되면 조금 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병원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체열을 해서 혈액형을 갖다가 이제 채취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찰에서 지금 20대 친모가 낳은 아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알려져 있기로는 전 남편 같은 경우는 AB형으로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여성 같은 경우는 B형으로 돼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A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BB형이라고 그래요. 이 BB형과 AB형 사이에서는 A형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이 친모가 나왔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사라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혈액형은 48세에 있는 그 외할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낳았다라고 하는 사망해서 발견된 그 아이의 혈액형하고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바꿔치기 한 그 시점을 바로 체열을 해서 혈액 검사를 하기 전에 그럼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닌가. 피를 뽑기 전에.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 이제 어디에서 했다라고 하는 장소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 교수님, 그런데 상식적으로 체열 전에 피를 뽑기 전에 신생아를 바꿔치기 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거의 지금 의료계에서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의료계에서는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아주 극히 가능한 것은 그 병원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고의로 아주 의도적으로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협조가 없는 한 외부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3차 방정식 얘기를 갖다가 드린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라서 이 성모 씨가 아이 바꿔치기를 할 수 있었다면 산부인과 병원 내에 공모자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걸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아이가 이제 출산된 것이 벌써 한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간에 있었던 모든 직원들이 거의 다 교체가 됐다라고 하고요. 그 해당되는 그 병원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이건 밝혀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야, 이게 산부인과 아이 바꿔치기 정황이 드러나니까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도대체 왜 바꿔치기 한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두 모녀가 외도를 숨기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외도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김 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불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즉 바꿀 필요가 있었지 않았느냐. 김 씨와 석 씨는 분명히 공모했다. 그 공모도 단순한 공모가 아니라 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그럼 오 교수님, 그럼 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냐?
그러니까 딸과 현 남편 사이에 나올 수 없는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엄마가 딸과 공모를 해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오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단정을 짓기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물론 지금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자기 외손녀와 자기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상 자체는 보통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공모를 한 적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이번에 이제 SNS가 하나 드러났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이 그 친모하고 그 딸과 둘이서 이제 그 서로 나누는 대화 내용들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주 우리는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거의 어떤 관계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상당히 어떤 그 관계가 그 돈독한 것 같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하나 좀 더 의문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사체를 발견한 것은 외할아버지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그 48세 여성이 발견을 해가지고 하루를 묵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 그때 바로 자기 딸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체는 내가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했다면 보통 일반인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좀 공모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모를 했다라고 현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힘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 가능성은 있고 공모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공모를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도 때문에 바꿔치기 했다는 것도 일종의 가능성이고요. 그렇죠. 가능성에 불과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에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 체열 검사 전에 바꿔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액형을 알고 바꿔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진 아이하고 산부인과 기록에 나와 있는 혈액형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혈액형을 알고 바꿔치기를 한 게 아닌 거예요. 알기 전에 체열 검사 전에 바꿔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딸의 외도나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출산해서 바꿔치기를 공모해서 했다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고 하면 SNS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시신 유기 미수라고 하는데 저희가 시신 유기 미수는 공모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거 있죠. 약취, 미성년자 약취 유인 이거는 공모를 지금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복잡하죠 얘기가. 교수님 저 정신 바짝 차려보고 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B 씨와 전 남편 사이에 낳았던 이 아이는 지금 실종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종된 이 아이는 도대체 어디로 갔냐. 지금 전 남편 B 씨는 어디 갔냐. 친부는 누구냐. 그 손녀 지금 실종된 손녀는 어디 갔냐. 지금 이거에 경찰도 더 수사를 기울여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그 48세 저 여성이 지금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뭐 어떤 외도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바꿔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어디에 살아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갖다가 고백을 하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끝까지 지금 현재 그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이 그것을 긍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본인이 감당해야 될 아이가 어디 있냐, 살았냐, 어떤 식으로 바꿨냐, 왜 그랬냐 이걸 감당을 못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 저렇게 끝까지 자기의 어떤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우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접해서 잘 아시는 대로 성모 씨 그러니까 A 씨는 4차례에 걸친 유전자 검사에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었는데 얼마 전에 셀프 출산이라는 걸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들이 믿고 신뢰하는 국가수인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애를 놓은 적이 없어. 진짜로 낳은 적이 없어요. 오 교수님 그러면 앞서 저희가 사건 개요부터 앞으로 남은 의문점까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의문 첫 번째, 사망한 여자의 아직 친아빠를 찾지가 못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 DNA 검사를 했는데 두 번째, 딸이 낳은 여자아이의 행방을 여전히 모른다. 아까 짚어봤던 부분. 전 이 부분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임신은 사실을 주변인들이 모르고 본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좀 의문이 풀릴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통상 보면 이게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나중에 출산할 때까지 어머니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여성은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이 이 여성이 이미 2번의 출산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그 아이를 왜 놓으려고 했었던가라고 하는 그 어떤 목적이 굉장히 저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자기 그 남편에게 뭐 자기는 정말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저렇게 어떤 개인이 주장하는 주장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나온 DNA 결과를 믿을 것인가 그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망한 여의 친부를 확실히 우리가 만약에 찾게 된다면 그러면은 저 여성을 갖다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산부인과 아이 바꿔치기 정황이 포착되면서 더 미스터리해졌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정황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구미 3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 얘기 살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예.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예. 자신이 낳은 딸과 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 했다. 내모려는 이해 불능이다. 도표글의 설명. 저희가 차분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태극기 집회 참석해서 대통령에게 막말한 후보. 그게 극우 아니면 뭐가 극우란 말인가? 오세훈 후보를 비판하신 분도 있고요. 예. 무능한 정권 비판했는데 강하게 비판했다고 극우라고 몰아간다면 누가 공감을 하겠는가? 어떤 다른 의견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전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 군면제했던 윤석열 전 총장 나라에 대한 헌신 누가 더 애국자일까? 마지막 댓글도 볼까요? 별 따는 순간은 윤석열 전 총장이 정하시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킹메이커 하겠다면 사양하세요. 라는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댓글 5개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또 하나의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이 얘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6번째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직접 참석해서 넋을 기렸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못지않게 관심을 받았던 또 하나의 이 인물이 있습니다. 필승! 해군 일병 박보검입니다. 소중한 가족, 친구를 잃은 작별 인사 속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한다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은 서해수호 55용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필승! 예, 박보검 씨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이 기념식 자체는 무거울 수밖에 없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는데 박보검 씨가 중간에 멘트를 하중에 좀 울컥한 부분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말 서해에서 연평해전, 그 다음에 천안함 사태,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 해군들이 얼마나 많이, 제가 우리 해군이라고 얘기한 제가 해군 출신입니다. 해군 정훈장교 7년을 했는데요. 해군에서 3년 반, 그리고 해병대 3년 반을 제가 근무를 했는데, 저에게도 후배들이에요. 2함대 사령부에 있는 우리 후배들. 해군이 얼마나 연평해전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고 천안함으로 희생을 당했습니까? 바다는요, 육지보다 우리나라가 가장 접전을 많이 펼치는 곳입니다. 그럼요. 그 현장이 2함대 사령부입니다. 그 사령부에서 저도 저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울컥했는데 정말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지킨 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모하고 저분들의 가족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져야 되고요. 정말 이게 작별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한다는 그 희망을 담는 시를 읽고 또 발언을 하면서 박보검 씨가 얼마나 울컥했으면 울음 참고 소개 멘트를 했겠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는요, 저기에서 숨져간 정말 귀하디 귀한 그 목숨들에 대해서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저분들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는 사실. 그리고 북한의 천인 공노할 저런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 부분이 우리가 인식되지 않으면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적과 싸우고 있다는 상황들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군 출신이다 보니까 말씀하실 때 좀 더 제가 평소에도 그렇지만 좀 진심이 느껴지는데 최 교수님 말씀에. 근데 지금 박보검 씨는 지금 문화홍보병으로 해군에서 근무 중인데 그럼 지금 계급이 일병인 겁니다. 지금 일병이에요. 그래서 언제 제대를 하냐면 2022년 4월 30일 날 전역을 해서 한 400일 정도 남았는데요. 예. 문화홍보병도 정원에서 관리하거든요. 이게 무슨 행사를 하는 거냐면 해군에서 이제 홍보 활동하고 특히 낙도 홍보단도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 섬에 있는 분들은 문화 활동 못 하시잖아요. 근데 평소에 밖에서 입대하기 전에 음악을 하셨던 분이나 연예인 하셨던 분들이 함께 팀을 꾸려가서 공연도 해드리고요. 그분 위로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군 내의 장병들을 위해서도 공연 활동도 하고 그런 활동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활동들이 결국은 군 내 사기를 올리는데 아주 중요해요. 물론 군인 정신은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행동하는 거나 머리 스타일 이런 거 보면 정말 군인 정신 충만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박보검 씨가 저런 행동을 통해서 또 문화홍보단이 하는 일이 낙도 홍보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낙도 있는 분들에게 문화적 취향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공연도 하고 또 군 내에서도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군의 사기를 높이는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보검 씨가 후배라고 생각해서 좀 더 든든하신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사실 엄숙하고 오늘 정말 뭐 여야의 선거 운동 때도 이 소의 날 행사에 대해서 또 기리는 오늘 선거 운동, 보궐선거 선거 운동 때도 그런 면이 익혀졌는데 사실 연예인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박보검 씨만은 이래서 과거에 현빈 씨도 현충일 행사에 참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일부 연예인들이 사실은 뭐 군 깊이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리를 빚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빈 씨라든지 박보검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군인으로서 가서 또 이렇게 행사에 나섬으로 해서 굉장히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특히 또 젊은 층들한테 굉장히 이제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 행사라는 게 어떤 딱딱하고 그냥 우리가 보통 이런 행사하면 그냥 채널 돌리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안 돌리는 분들이 요즘 이런 있습니다. 것도 예. 보면 진짜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볼거리도 제공해주고 제가 보니까 최근에 이제 BTS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7명이 이제 군 입영이 연기가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BTS 같은 경우는 다 멤버들이 동시에 군에 입대를 뭐 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BTS가 군에 입대해서 만약 이런 행사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다 관심을 가질 거지 않겠습니까? 또 대한민국 군인에 대한 이런 홍보들도 전 세계적으로 될 것이고 더군다나 이런 지금 한류 스타들이잖아요. 다 또 외국에 알려져 있고 저런한 능엄한 모습들이 외국에 있는 팬들까지도 알게 될 경우에 우리 군도 상당히 외부적으로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서해 수호의 날 추념 메시지와 깜짝등짝한 박보검 씨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뉴스탑 10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탑 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